일단 미국은 순항 두 가지 지금 순풍이 불고 있어.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 비자. 두 번째가 바로 리쇼어링.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인력의 재배치, 자원의 재배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전체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선순환까지는 몰라도 아주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다시 부각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에 정말 명사, 경제계 핵 인플루언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소개가 필요 없지만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로 30년째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이제 31년 차가 되겠군요. 아이고. 왜냐하면 93년 12월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딱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30년째 경제 분석가 하지만 전망은 잘 안 맞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뭐 전쟁, 테러, 전염병 등등.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 밖에 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잘 안 맞지만 대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전개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역사 시리즈를 비롯해서 한 20권 정도의 책을 쓴, 그리고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현재 경제를 좀 진단하고 약간은 회고죠. 2023년 경제를 좀 회고하고 그리고 24년 경제를 전망하는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회고. 현재 경제 좀 어떤 상황이라고, 뭐 글로벌 경제나 한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미국만 좋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비리비리한. 네. 그러니까요. 예, 90년대의 재현. 네, 지금 경제 상황이 1996년하고 네. 너무 닮았다. 예, 그때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고, 네. 더 나가서 한국 제외하고 일본, 중국의 위엔화와 엔화 가치가 폭락했고,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96년 12월에 앨런 그린스펀, 그 네. 당시 연준 의장이 네. 비성적 과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네. 자산 가격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쉬었던 그런 시기랑 지금이 너무너무 닮지 않았냐. 그래서 생각해보면 2021년 겨울에 10월에 미국 시장 고점 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만 2년 지금 지나도록, 사실 물론 이제 또 갈 수도 있지만 박스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아주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강력한 메시지들, 네. 뭐 인플레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은 명분인 것 같고, 네. 사실은 자산 가격의 버블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네. 던지는 가운데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네. 자연히 뭐 글로벌 수요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네. 예, 달러에 대해서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이른바 이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 근린 궁핍화, 이웃을 굶기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미국만 좋고, 경제 여건이든 뭐든 다 미국만 좋고 나머지 세계 경제가 좀 별로 재미없는 인도 정도만 뭐 경제 성장이 좀 그래도 예상보다 높은 정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 같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진한 그런 양극화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3년 경제를 지금 회고해 주셨는데 이 문장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정리가 딱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24년 경제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받아든 지표만으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3분기가 4.9%.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좀 으르렁된 그런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 경제도 뭐 정말 1.4가 가능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만큼 경기 침체 가혹하게 전개되는데, 뭐 중국 경제도 그렇고 다 뭐 독일도 역성장하고, 독일이 걱정이. 뭐 지금 이런 국면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이제 4분기 실적은, 4분기 GDP는 이제 24년 1월 끝자락에나 볼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앞으로의 경제를 좀 가늠해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은 순항. 네. 거기는 두 가지 지금
순풍이 불고 있어서. 네, 두 가지 순풍이요. 예, 첫 번째 순풍은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만 약 한 320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인구 1%가 느는 거예요. 이민 하나로. 근데 인구 1%가 이 1%가 근데 중요한 인구인 게 네. H1B 비자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인력 비자, 저명 인사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인데요.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박사 네. 혹은 주요 기업이 초청해주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구매력이 맞아요. 굉장히 좋고, 혹은 아예 고용 창출력이 있는 자. 그렇죠. 회사를 네. 설립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저명 인사 그렇죠. 비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이제 이거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40, 50대 정도의 가장 활기 넘치는 어떤 경제 활동 인구인데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또 와서 출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는 그 경제 성장률만 1% 이상을 그렇죠. 여기서 가져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리쇼어링. 네. 그래서 제조업 부문, 특히 전기전자 부문의 건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과정인데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선벨트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선벨트라는 게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조지아까지,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을 뜻하는데 여기가 레드넥 컨트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목을 이렇게 쫙 열고 있으면 선크림 안 바르면 여기가 시뻘겋게 타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간 목 사람들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카우보이를 뜻하는 그런 용어인데 네. 이 지역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집중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외국인 인력들도 사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곳으로 가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임금이 싸고 예. 노조가 없어요. 예.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보셨죠? 네. 지금 분명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임금을 10%씩 올렸어요. 네. 그건 뭘 뜻합니까? 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내리막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저는 파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 그쪽으로 안 가죠. 두 번째, 이 지역이 또 태양광이 아주 풍부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쌉니다. 네. 물론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텍사스 눈폭풍 같은 게 오면 좀 곤란해집니다만 그건 뭐 기상이변이니까 네.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토지 가격도 싸죠. 네. 인구 밀도가 희소합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뭐 테일러 공장이라든가 또 LG에너지솔루션, TSMC 등이 여기 다 가는 거죠. 네.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사람이 살지 않고 땅값이 싸고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민도 가고 외국에서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식으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도 안 나쁘고 그쪽에서 엄청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물론 양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랑 샌프란시스코 쪽은 지금 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쪽에서 그 인력들이 귀한 인력들이 이제 기술 인력들이 남쪽으로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많은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희소한 지역에서 풍부한 지역으로 가면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게 사실 경제 전체의 그 성장률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는 힘들고 대량 해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반대로 남동 해안벨트, 썬벨트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생각하면 이게 쉽게 꺾일 것인가? 뭐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5번 인상해버린다 그러면 꺾이겠지만 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예. 그렇게 보면 내년에도 미국 경제는 순항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지금 진단해 주신 그 진단과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의 질문도 드리고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순항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어감이 그러면은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2%대를 유지하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1.5% 정도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뭐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항한다는 말씀은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웃돌거나 그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2% 초반 정도. 2% 초반. 네. 그러면 정말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 뭐 연준이 어떻게 하냐가 달려 있는데 그렇죠. 우리 뭐 다 예. 전망의 근거는 중앙은행이 갑자기 올해처럼 금리 네. 5%씩 올려버리면 에이 뭐 작년 올해 5% 올렸잖아요. 그러면 네. 뭐 끝나는 거죠.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이 연준 입장에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말을 보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거뒀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네. 연준 내에 좀 그만 인상해도 되지 않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만 인상해도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근거는 결국 저는 단위 노동 비용 하락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의 향상률을 이렇게 빼면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더 생산 효율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한테 임금을 20%더 준다. 네. 20% 더 준다 그러면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의 생산 효율이 20% 좋아졌는데 임금 더 20% 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런데 뭐 20%는커녕 생산의 효율이 제자리 걸음하는데 20% 임금이 인상됐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엄청 축소될 거고 마진의 축소를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로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네.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예. 아무튼 간에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건 결국 근로자들이 생산성 대비해서 임금이 어떤 수준인가. 이게 결국 장기적인 인플레를 좌우하는데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대로만 간다면 저는 1996년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96년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는데 그때 6%였죠. 네. 6%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연 한 3% 나왔어요. 네. 왜 그랬냐? 그 생산성의 향상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제, 뭐 뉴 이코노미, 그렇죠. 정보통신혁명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 그렇게 정보통신혁명이랄 건 없는데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임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죠. 그러니까 임금이 비싼 지역에서 싼 지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생계임금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료가 낮은 데로 이사 가니까.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의 재배치, 자원의 재배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임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특히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임금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네. 결국 고임금을 받던 부문에서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 반대로 인구가 좀 희소하고 저임금 지역으로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건설 투자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네. 저는 미국 경제가 임금이 그렇게 크게 가파르게 오르겠는가? 네. 안 오르면 뭐 전월 대비 0.2 정도로 지금 가는 페이스가 유지되면 생산성의 향상 속도는 그보다 빠르니까 뭐 이 정도면 기업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선순환까지는 몰라도 아주 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에 다시 부각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참 말씀하신 그 논리도 참 좋고요.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세분화해봐도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순항한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물가가 더디게 잡힐 것이다.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힌 채 더 오랫동안 이 고물가 기조, 그러니까 2% 밑으로 안 떨어지는 고물가 기조를 또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또 그만큼 고금리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뷰를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상당 기간 네. 2에서 3% 사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밑이나 뭐 근접하는 물가는 뭐 이제 유가가 폭락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물가는 근원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를 저희들은 이제 김 박사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밑에 간다라는 건 잘 안 보이고요. 네. 근데 한 2% 중후반 정도가 저는 네. 내년 평균 아니겠냐.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인하를 해도 되고 동결해도 되는. 예. 왜냐면 2% 전후면 뭐 사실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 전후의 물가면 연준 마음이죠, 이거는.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이제 순항한다라는 흐름, 2%대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명목 성장률 5%니까 그렇죠. 굳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년까지. 내년에 미국 물가가 내려가기 어려운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아무튼 네. 싼 동네로 가면서 전국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20대 도시 주택 가격은 그렇게 세게 안 오르는데 예. 전국 집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0년대랑 비슷해요. 그때 혁신 도시 만들면서 맞아요. 행복 도시, 혁신 도시 만들면서 지방 부동산은 급등했는데 서울은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아무튼 캘리포니아 쪽 또는 뭐 오레건이나 이쪽은 집값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집값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집세 물가는 내려가기 어렵다. 네.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지 마이너스 날 일은 없다. 네. 계속 플러스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체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물가는 이제 개인 지출 디플레이터를 이야기하는데 네. 또 요 밑에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PC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가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집세거든요. 근데 집세가 안 빠지면 아무리 다른데 물가가 좀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크게 물가가 빠지긴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내년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 후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이 근원 물가를 가지고 분해를 해보면 실제 이 쉘터, 이게 주거비에 해당되는 영역을 제외해놓고 근원 물가를 계산하면 2% 거의 근접했거든요. 그건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고차 값이 그렇죠. 그게 여기서 더 오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또 이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물가들도 최근에 안정되고 있어서 네. 특히 교통요금 이런 것들은 역시 근원 물가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죠. 휘발유 가격에 연동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내려간다. 그렇죠. 대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예. 끈적끈적한 면이 있어서 예.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군요. 옛날같이 뭐 디플레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상하기는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원 물가가 2%에 안착하려면 쉘터, 이 주거비가 어쨌든 잡혀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 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금리 인하는 뭐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되고, 미국이 이제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도 괜찮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먼저 금리 인하하기가 더 부담되고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나라도 더 하방 압력을 주는 이런 모습일 텐데, 지금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네.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 네. 반도체 가격의 폭락, 네. 또 주변국가의 이제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 네. 거기다가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면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떨어진들 뭐 얼마 안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진들 그러니까, 강세죠. 그 정도의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도 어려운 거죠. 이게 일단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다른 데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다가 반도체 가격의 폭락이 환율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 구조재편 막 이런 것보다는 수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물량뛰기로 갈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뭐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네. 9월 산업활동 동향 봐도 그렇고 감산이 그렇게 정말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 떨어진 단가를 환율을 이용해서 물량으로 이렇게 보상할까 또는 메우려는 전략들을 쓰면 단가의 회복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지금 정기국회 시즌인데 내년 예산안이 긴축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긴축적인 건 확실하죠. 거기다가 R&D 예산 같은 핵심적인 예산을 저런 식으로 삭감하게 되면 일단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고서 현재까지만 본다면 역대 최악의 예산안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2020년만큼 나쁘다.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정말 경제학자들은 다들 분통이 터지지 않나. 아니 대체 불황이 왔는데 경제가
락다운 걸어서 사람들 밖에 못 나가게 했으면 먹고 살 길은 열어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럴 때 재정 건전성 이런 걸 집착하다가 일부 지역에서 그때 재난지원금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 최악의 재정 정책은 20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24년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양당이 왜 이러는지. 예. 정말 경제 분석가이라면 모두가기 인형이 되는 거예요. 예, 2020년이 정말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 피를 토했던 해였다면 내년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좀 늘지 모르지만 수출의 탄력적 회복 이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플러스 났다고 좋아할 일인가. 예. 그러니까 2021년 수출의 정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 나는 거가 넘어서서 네. 2021년 수준을 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출 증가인데 그렇죠. 내년에 그게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네. 정부가 재정마저 긴축적으로 하면 도대체 그럼 경제는 뭘로 성장하는가? 그러니까요. 거기다 환율이 계속 불안하다라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기 어렵다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 환율 보통 100원 오르면 물가 1% 오른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높아져 있는 물가가 만약 이렇게 환율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쉽게 내려가겠는가.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짐을 많이 쥐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용기를 부릅쓰고 미국이 동결로 가는 징후가 좀 뚜렷하게 보일 때, 그러니까 네. 점도표에서 예.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잘 만약에 전달하는 시기가 온다면 저는 내년 3월 정도로 보는데 예. 이제 그때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총선 끝나고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선택이지만 네. 그래도 한국은 해볼 만한 선택 아닌가. 아, 네. 예. 제가 그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너무 지금 의미심장한 주제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좀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